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그 6월 5일 날에 해당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기에 오전반 수업 오이디푸스에 이어서 안티고네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이디푸스 왕이 비극적인 주인공으로서 비극을 당한, 그래서 그야말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태어나서 그 예언에 의해서 피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 어떤 비극을 피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예언대로 돼서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이 땅에 있으면 테바이에 대해서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물러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테바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다스려야 돼. 그래서 자기 어머니이자 부인이었던 이오카스테의 남자 형제,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외삼촌이 될 수 있고 처남이 될 수 있는 그 크레온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그리고 여기서 생략은 됐지만 암시되고 있는 게, 이 이오카스테와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던 그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남 이녀를 낳았는데, 이남이 이 남자애들 둘이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찔러 죽이는 또 한 차례의 비극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집안의 비극은 무엇이다? 대를 이어서 지금 대물림을 하고 있다. 대물. 이걸 뭐라 그래요? 세습이죠, 세습. 여러분 알다시피 세습이 달리 있으니까 대를 물려서 그냥 이어받는 거.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유산 같은 것들도 죽으면 부모의 이 재산을 물려받는 거, 이게 세습 아닙니까? 이 세습하면은 상속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 국가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죠. 그 공짜가 아닙니다. 그 절대로. 아니 뭐 우리 집안 그 내가 물려받는데 무슨 세금이냐, 그게 아니고 상속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 액수가 커집니다. 100만 원 물려받으면 뭐 몇 푼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수억 정도는 좋게 세금으로 넘어가야 된다. 국가는 본의 아니게 돈을 벌 수 있죠. 이렇게 대를 물려서 이제 비극을 대물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극의 대물림은 굉장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도 대물림이 강한 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범죄학자가 그걸 뭐 조사를 해봤는데, 그 집안 보면은 그 특징이 있는데, 때가 되면 그 집안에 유사한 범죄자가 또 나오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신상을 조사해서 보니까 2대, 3대, 4대 올라갈 때마다 전과자가 계속 나오더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대물림이 되어서 그의 자식들에게도 지금 물려져 가지고는 자기 그 아들 둘이가 서로 싸우게 되죠.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여기 안티고네나 오이디푸스나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비극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죠. 부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할머니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하나는 그냥 아버지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결혼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니까 그 정신 상태가 노말할 수가 없,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말들 하죠. 우리 국가를 만약에 잃어버린다, 이게 주권을 잃어버려서 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 지배를 당하면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 상태가 즐거울 수가 없는, 괴롭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독립이 돼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말처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없어져야 우리가 두 다리를 뻗고 산다. 그 말이 되는 게, 이게 없으니까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스크라도 한번 안 쓰려고 그러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마스크 없으면 어떻게 불안하죠, 그죠? 이게 달리 불안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나도 방어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뭐라도 감염될까봐 겁이.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대물림되는 이 불행의 연속이라고 하는 이 악의 순환이다. 예? 이걸 보통 악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가 악순환도 있고, 그죠? 모든 게 이 서큘레이션이 이게 순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죠, 악순환. 그래서 오이디푸스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은 이 악순환을 당하는 집안이다, 이 얘기를. 예? 비극의 악순환이다. 그래서 이 소포클레스의 작품인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참 대단하냐면은,
이 비극 자체가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해되죠? 악순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설정을 하면서 이 스토리가 지니고 있는 비장미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이것까지 다 내포돼. 그래서 이것이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들려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면서 이 오이디푸스 얘기를 이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 둘이가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무덤은 어떻게 장례는 지내줘야 되고 한 사람은 지내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갖고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이제 각을 세우면서 그 뭡니까 저기 투쟁을 벌이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그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한 사람은 국가를 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네이캐스라고 하는 애가 그렇게 했는데 비록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보여요. 테베에 대해서는 반역을 했지만 억울하게 불쌍하게 죽어간 건 사실이니까 같은 핏줄로서 나는 묻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동안에 여동생이라고 하는 이스맨에는 자기는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가에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를 치려고 했던 사람. 이 플리네이케스를 갖다가 뭐 반역자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례하면 안 된다고 금지령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조하겠다 해갖고 지난 시간인가요? 이게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렇지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억울하게 아니 불쌍하게 죽은 나의 오라버니에 대해서 이게 브라들에 대해서 내 도리를 하겠다고 한 것이 이 누구냐면은 그 안티고네의 입장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이제 또 연결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45페이지에 429행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이어서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무슨 보고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무덤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뭐 돌개바람이 일어나갖고 뭔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는 뭐 시신을 갖다 빼돌리려고 하고 묻어주려고 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래갖고 이제 잡혀 나오는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 나오느냐? 그리고 곧장 손으로 마른 먼지를 가져오고 잘 두드려 만든 청동 주전자를 넙지키 들어 세 번의 헌주로서 시선 주위를 둘렀습니다. 헌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죠? 예, 여러분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제사 지내거나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바칠 때도 밋밋하게 그냥 물이나 퍼갖고 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은 이제 술을 항상 가져. 우리나라도 맑은 술이 있는데 이제 법주, 뭐 경주 법주나 이런 맑은 술을 청주라고 그래요. 청주. 맑은 술을 제사 지낼 때도 독한 술을 안 씁니다. 조상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술을 맑은 걸 써요. 맑은 걸. 이런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어요. 청주라 맑은 술이다. 청주. 청주라고 하는 거는 소주는 청주에 안 들어요. 독한 술이고 맑은 술은 색깔이 깨끗합니다. 구질구질한 막걸리처럼 텁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깨끗한 법주, 물 흐르듯이 하는 이런 법주를 딱 따라가고 와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는데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그 쪽에 그 고장의 술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져오는데 이 말이 나와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유럽 여행이나 이런 걸 좀 다녀보려 그러면요. 그 하나 좀 아셔야 되는데 유럽에서 인기 있는 수많은 술들이 있는데 응? 우리는 그냥 그 독한 거 뭐 위스키, 보드카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술 중에 그죠 굉장히 괜찮게 먹어봤을 때 사람들에게 이 느낌이 괜찮은 술이 뭐였냐면 그리스에서 나온 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조라고 하는 술이 있어요. 우조. 이 우조라고 하는 술이 이게 권하기는 힘든 게 되게 세죠. 우조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 식당에 가면 그죠. 이게 손님들 중에 좀 단골들한테 공짜로 주는 술이네. 우조라고요. 우조. 이거 우조이죠, 그죠. 우조라고 하는 술을 갖다가 먹으면 40도면 보드카나 뭐 비싼데 이 술이 먹어보면요, 이게 좀
조금 수준 있는 술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딱 한 잔만 먹는데 식사 후에 그죠? 입가심으로 이제 한 잔 딱 이게 우리로 치면 소주 한 잔 정도 양으로 딱 한 잔 먹으면은 깔끔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술이나 뭐 그런 걸 갖다가 헌주를 한다. 헌주라고 하는 거는 이 술을 갖다 바친다. 디보트 한다. 디보트. 그래서 헌주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된다. 자, 헌주로서 시신 주의, 시체가 있는 주위를 갖다가 둘렀다. 둘렀다라고 하는 말이 독특한 말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둘러쓰다, 둘러싸다는 알겠는데 둘렀다라고 하는 말은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두르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거든요. 근데 정확히 둘렀다가 어떤 의미냐? 자, 여기 쓰이는 건 품사로 뭐예요? verb,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면은 이 술로서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 둘러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술을 그 주변에다 흩어 뿌렸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술로서 그 주변을 둘렀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달려가서 그녀를 즉시 체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게 누구냐 해갖고 이제 파수꾼들, 경계병들이 이 시체를 못 훔쳐가게 지키는데 이게 딱 보니까 누가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는 아니고 미확인 정체불명이 나타나서 뭔가 시체 쪽에 다가가는 뭐가 있는데 이걸 이제 딱 체포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안티고네라는 거죠. 안티고네인데 잡았는데 이게 놀라거나 겁내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 해요? 비장미라 그런다. 비장미라고 하네. 비장하죠, 그죠? 비장. 이 비장미를 여러분들이 중고시 제가 국어 시간에는 배우긴 했을 텐데 이것만큼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없어요. 비장미라. 미리 써놨습니다. 비장미라고 해가지고 이 슬프다는 거 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야. 장하다 할 때 장자.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그죠?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슬프지만 뭔가 대견한 것이 주는 아름다움. 이게 비장미거든요. 비장미를 얘기할 때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텔레비 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그 해에 뭐가 있었습니까? 2001년도에 그죠? KBS 사극인데 태조 왕건. 여러분 대부분 대학교 1학년이면 2001년생이 많을 텐데 그때 이제 TV에 제가 뭘 봤느냐면요. 19년 전인데 태조 왕건이 아주 그때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고려를 세운 사람이 태조 왕건이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기 위해서는 금방 세운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30년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를 개국할 때 되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리죠, 그죠?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군대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서 그 당시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하다가 서서히 커진 경우, 이 힘이 세진 경우라면 그래가지고는 이 태조 왕건을 보게 되면 한 차례 이 위기가 감도는 한 대목이 나오는 이제 그때 처음에는 세력이 비등비등한 게 신라는 후삼국이라 해서 이제 후백제가 있고 후고구려가 있고 이 왕건이 후고구려를 이제 이끌고 가던 이제 지배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 귀퉁이에 남아있던 원래는 큰 나라였는데 쪼그라드는 게 뭐냐면 이제 통일신라라고 하는 게 때문에 이제 팍 줄어들었어요. 힘은 누가 되었냐면 여기 위쪽에 있는 후고구려하고 왼쪽에 있는 후백제가 커지는데 후삼국 시대가 왕건에게 완전히 기울기 전까지는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이 선명하게 강하지가 후백제나 후고구려나 비스무리하게 되는데 이 아주 많은 이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오늘날 주로 북한 지역에서는 잘 싸운 적이 없고 주로 남쪽에서 경상도, 전라도 일대에서 많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 번은 어디서 큰 전쟁이 벌어지냐면 비장미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TV를 봤을 때 이 비장한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다. 이게 이제 공산전투다. 공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공산도 여러분 알고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이 비장미가 엄청 넘치는 이 전투가 무슨 전투냐 하게 되면 이제 공산전투라고 해서 오늘날 이 대구 부근에 가게 되면
공산이 있는데 이 팔공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 팔공산 나오죠, 그죠? 8명의 공신의 산이다. 공세운 사람이 8명인데 그 사람들 기념해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게 팔공신을 기념하는 사람. 이제 팔공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오늘날 대구 쪽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수만 명의 병력이 해갖고 그 남쪽 지대의 이 요지가 어디냐면 경주, 대구 이쪽이 옛날부터 큰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를 장악하기 위한 이 패권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그죠? 이 후백제의 그 뛰어난 책사, 이 왕에게 병법을 가르치고 그런 작전을 짜는데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최성우라는 사람이 최성우. 예, 최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병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략가. 전쟁하는 것보다도 작전 짜는 사람이 최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작전을 짜갖고는 유인 정책을 해갖고는 팔공산에서 포로가 아니라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인책에 말려드는 것이죠, 그죠? 팔공산 가보면 그렇지만 이게 제법 깊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산이 이어지고 그래갖고는 이제 말려 들어가요. 작전에 말려 들어갖고 겹겹이 포위를 당한 이제 위기가 닥치죠. 점점 백제 군사들이 왕건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이제 전세를 분석하면 이제 잡혀서 이제 끝장날 판국이 시간은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갖다 뭐라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책회의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패전한 건 사실이고 지금 최소화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 따져봐야 된다고 이제 참모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우는 의견이 뭐냐면은 비록 몇 명의 장군들이야 희생되더라도 앞으로 대업을 이루실 대업이 중요하죠. 대업.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하실 분이 이게 뭐예요? 대업이다. 우리 인생에도 대업이 있어요. 각자가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인생의 목표. 이걸 갖다 보면 대업이다. 대업. 큰 일이 있다면 대업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대업. 천하를 통일하실 분, 삼국을 통일하실 분이 왕이 되시니까 왕은 살아가시고 나머지는 하는 수 없이 좀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자꾸 이제 왕건에게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하니까 왕건은 같이 죽으면 같이 죽고 같이 살면 같이 살지 어떻게 나 혼자 살고 여기 이때까지 같이 고생해서 국가를 이끌고 왔던 이 신하들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왕건하고 의형제를 맺었던 그때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이제 그 신순겸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예? 다른 말로는 능산 장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왕건을 설득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은 한없이 죽어야 되니까 장군들은 죽더라도 왕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결국은 고려를 결국 만들게 되는 동력이. 그때 만약에 이제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도망가는 게 싫어서 왕건이 끝까지 싸웠더라면은 왕건이 그 전투에서 전사했을 거고 거의 100% 천하 통일은 어떻게 돼요? 후백제로 넘어갈 텐데 길게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건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덕이 있었던 것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널리 내다보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결단을 내리기 쉽지가 않은 게, 몇 명은 자원해서 죽으려고,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땜빵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업을 이루기. 큰 목표를 위해선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멀리 내다봐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왕건이 싫다고 하는데도 설득을 해서 이 왕건하고 이제 의형제를 맺어서 의동생이라고 하는 이 능산 장군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하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뭐래요?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옷을 바꿔 입죠. 그러니까 왕복을 입으면 눈에 띄니까 적을 속이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고 능산 장군이 왕건의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돼요? 전쟁의 어떤 선두에 서가지고 백제군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왕 이제 뭡니까? 고구려 왕이 떴다 하면 글로 다 몰리고 그래 갖고는 그때 왕건 실제 왕은 빈틈을 타서
다른 병력들과 함께 이 퇴로를 만들어서 도망가는 작전. 이 작전을 이제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비장미입니다. 비장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요. 비장미는 그때 대사를 보면 아는데, 그죠? 이게 책으로 보면 책의 감동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비주얼이 중요한 게, 비디오는 사람이 넣어 직접 얼굴이 사진도 아니잖아요. 동영상 아니고 움직이는 영상이니까 활동 사진이라고 활동 사진이니까 이걸 딱 보면은 아무리 그 연극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 이제 연기력이 좋으면 그죠? 보는 사람 감동을 많이 내 감동.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왕건의 옷을 입은 능산 장군이 주변에 몇몇 동료 장군들하고 병력을 이끌고 이제 내가 여기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백제군을 속이러 나가는 거죠. 그 직전에 그죠 하는 대사 이 기가 막힌 비장미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죠. 그 당시 달이 휘영청 떴단 말이에요 밤에. 그러면서 그 달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마지막 대사죠. 그리고 전쟁 벌어지면 아무래도 숫자가 엄청 적으니까 아마 뭐 30분, 1시간 내에 다 적에 의해서 잡혀서 포로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이긴다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한. 왜냐 숫자가 워낙 모자라니까 자기들은 시간을 벌어주면 돼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천하통일을 하기를 원하는 주군, 왕건이 도망가서 후위를 도모하면 대업을 이루는 거다. 그걸 바라보고 자기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걸 예감하면서 그 장군들끼리 능산 포함해서 그 당시 8명의 장군이 있죠. 그죠? 이 팔공신들이 대화를 하는데 달이 휘영청 밝게 뜨니까 하는 소리가 참 죽기 좋은 밤이군요. 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왕건과 함께 이 천하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때까지 주었던 동기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명분, 천하가 어지러우니까 이 천하를 통일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꿈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라 왕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국의 힘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탐관과 오리들이 들끓어서 민심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의분을 갖고 일렀었던 게 누구예요? 후백제고 후고구려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 밤에 그 대사를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렬히 싸우다가 다 죽고 그 사이에 작전대로 왕건은 퇴로를 만들어서 도망가서 안 잡히고 나중에 대업을 이루는데 바로 그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코리아가 뭡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의 뭡니까? 코리아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국호를 다이한민국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냥 해외에 나가면은 이 대한민국 표기를 안 한다. 그냥 한국 코리아다. 이 고려란 말이에요. 고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가장 강한 국호라고 하면 고려가 맞습니다. 조선은 조선 나름대로 좀 한계가 있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의 국호긴 하지만은 영어로 표기해버리면 코리아가 돼요. 이게 고려거든요. 고려. 이 고려를 만든 사람이 바로 왕건이거든. 그런 긴 인내의 시간이나 수욕을 당하는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전우들을 희생시켜야 했던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천하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비록 도중에 죽었지만은 그 대구에 있는 팔공산 전투, 공산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8명을 기념해서 각기 무덤을 만들어 주죠. 그래갖고 이제 신순겸 장군에게도 시호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유명한 우리나라 신시들 중에 상당수가 평산신시인데 말이에요. 평산신시의 시조가 된 신순겸 장군이다. 예, 왕건을 도와서 개국을 하지는 못해. 개국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서 그걸 위해서 자기를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장미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145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이 433행에 하지만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비장한 각 잡히면은 자기 외삼촌이라 하더라도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형을 당한. 처형당하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전혀 놀라지 않. 여기서 보여지는 이 비장한 각오. 여러분들 죽기 전에 이 비장한 각오 있죠, 그죠? 독립투사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그죠? 너 배우가 누구냐? 빨리 불어. 너를 보낸 사람 누구냐 할 때 그죠? 죽기를 각오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겁을 내죠. 나를 죽여라,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비장미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극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비극을 통해서 사람은 뭘 느낍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겸손해지는 걸 발견. 즐거우면 이게 겸손해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 힘들 때 이 비극의 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극을 좋아하죠. 그죠? 비극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46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전의 행동과 이번 행동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한데 그녀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재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지만 친구를 재난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자,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문맥을 알면 자신 재난, 친구 재난 이게 무슨 말인지 전부 꾸미는 말이냐? 뭐야? 이게 메타포란 말이야. 비유하는 말들인데 이걸 이제 찾아내 문맥에서 그러면 자신이 재난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 지금 누가 이걸 얘기합니까? 파수꾼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해요? 자기가 파수하다가 발견한 안티고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자신이 재난에서 벗어났다. 예, 안티고네가 재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이죠. 죄송합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파수꾼 그 자신을 말하는데 파수꾼이 재난에서 벗어났다는 건 자기가 지금 누구의 의심을 봐요. 크레온이 혹시라도 매수를 당해가지고 돈을 받고 지금 시체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안티고네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의 의심을 벗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혐의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고 친구를 재난으로 인도한다. 친구라고 하는 건 안티고네를 좋게 봤을 때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를 재난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크레온에게 뭐합니까? 징벌 당할 가능성이에요. 징벌 당할 가능. 인도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문제 내기에 참 좋습니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다음 문장에서 여기 나오는 명사들이 지시하는 바를 문맥에서 찾아서 써보시오 하면은 이제 주관식 문제는 아주 짭짤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맥을 아느냐 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라면 이 모든 일이 저의 안전보다는 작은 것이지요. 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너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크레온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파수꾼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누가 나오는데 누가 그 사이에 하나 등장했어요. 근데 책에서는 안 써놓거든요. 이기 때문에 더 재밌거든요. 독자들. 이 누구 얘기하는 거지? 파수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죠. 문맥을 보면 아니거든요. 자, 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너 말이다. 너는 이 말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았노라고 확실하게 부인할 테냐? 얘기면 이게 이제 누구냐면 잡혀온 안티고네가 여기 있는 거죠. 안티고네가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자, 크레온이 얘기하죠.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도 좋다.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났으니까 하고 이제 안티고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내게 말해라. 길게 말고 간단하게 이 짓을 그만두라고 포고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물어보죠. 아니 이 국가에서 내가 이 시체를 갖다가 플리네이메이케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걸 네가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하고 이제 유도신문하는 겁니다. 안티고네가 그래요.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감히 이 법령을 위반했단 말이냐? 이 법이 이렇게 서슬퍼렇게 있는데 이 법령을 네가 위반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법령이 뭐냐? 이제 좀 알아야 되네. 법령. 여러분들 이거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잘 보세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statute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edict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edict. 자, 그러면은 statute. 이 law하고 그죠? statute의 개념을 알아요. law는 이 법 체계 전체를 말해요. 법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 개념을 말해요. 이 법. 근데 statute는 세부 하나하나 법령 하나. 예를 들면 1조 1항 도둑질 하지 마라. 뭐 1조 2항 사기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하나 나와. 이게 법령이에요. 이걸 갖다가 법이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law가 아니고 이는 statute가 돼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적인 개념 다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아니면 이 법령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임금이 내리는 걸 뭐라 그래요? 어명이거든요. 어명. 이걸 갖다 에딕트라고 해요. 에딕트. 에딕트 중에 유명한 에딕트가 뭐 있냐면은 에딕트 오브 밀란 하게 되면 밀라노 칙령이죠. 그죠? 밀라노에서 누가 공포한 법입니까?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기독교 공인한 거죠. 서기 313년에 유명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동안 박해를 당하고 있던 이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했을 때 이걸 뭐라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요. 밀라노 칙령. 에딕트 오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로마 세계는 기독교가 이제 뭐라 하면 서서히 최고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불어나고 왜 싫어하냐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강력한 특징은 기독교의 선구가 되었던 본질적으로는 기독교와 다르지는 않지만 이제 갈라쓰게 되는데 이게 원질적으로 다르죠, 그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두 개 다 유일신 사상이다. 이 유일신 사상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얘기한 적이 있는가요? 제 기억에 이번 학기에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모노테이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노테이즘이. 자, 모노테이즘이 뭐냐? 모노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원, 하나라고 하는 거. 테이즘이라고 하는 신에 관한 사상이니까 신이 하나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돼요. 이걸 갖다 유일신론이라고 그러죠. 유일신론. 모노테이즘이다. 그죠? 원갓이즘이라고 합니다. 원갓이즘이다. 신은 하나다라고. 근데 이 유대교가 나오기 전에요. 신 자체를 하나만 딱 정해놓고 믿는 종교가 없었어요. 전부 뭡니까? 판테오니즘이라면 빵테온이라는 건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범신. 신이 아주 많아서 이것저것 다 믿는 거. 이걸 갖다 범신론이라고 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네. 이건 범신론이라면 범신. 범신의 범자가 뭐냐면은 무릇 범자. 무릇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이라면 올갓이란 말이야. 이런저런 신 그러니까 뭐 만명, 뭐 천명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유일신 사상이에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 절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 신은 굉장히 현세적.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준이 핫사람보다 더 떨어지고 몇몇 신은 되게 레벨이 높고 뭐 이런 게 그리스 신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이 있어서 이 기독교가 왜 자꾸 눈총을 받고 사람들이 싫어했냐면은 이 안티 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른 건 다 용납을 하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곧잘 기독교가 탄압받은 것은 로마 시대 전에도 탄압받았는데 이 베타주의 그죠? 이 배척하는 다른 신은 믿으면 안 돼요. 왜? 10계명이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 신 한번 믿어보라 그러면 절대로 안 믿죠. 근데 예를 들어 힘 있는 나라가 우리 신 믿어 그러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바로 탄압 들어가죠. 그래, 로마한테 탄압을 받았겠는 것이 로마 황제한테 예의를 갖추는. 예를 들어 무릎을 꿇어라.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라. 절을 해라.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을 하나밖에 안 믿어.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탄압을 많이 당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얘기를 모노테이즘이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법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스태튜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크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이 법령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스태튜트, 에딕트는 좀 큰 거죠. 어명이 임금이 내리는 어명. 자 안티고네 제가 보기에 이것을 명하신 이는 제우스가 아니며 하계의 신들과 하계라고 하는 지하에 그죠? 엄부에 있는 죽음에 있는 신들 아래 하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고 지하 세계란 말이에요. 하계의 신들과 함께서 하시는 정의의 여신께도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법은 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포고가 그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포고라고 하는 법을 선포해버리는 이거 이제 내 법이니까 지켜.
시체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한 걸 포고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안티고네의 생각에는 뭐 그게 뭐 강력하다고요?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게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자, 기록되진 않았지만 확고한 신들의 법을 필멸의 존재가 넘어설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당신도 필멸의 존재 아니냐? 사람 필멸이죠. 반드시 죽게 말해. 뭐 캐리온이 힘이 세고 왕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죽는다 말이야. 필멸. 이게 뭐야? 모탈이다. 여러 번 얘기했죠. 모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르탈이다. 안 죽으면 불사죠. 그죠? 이게 뭡니까? 불멸이다. 예? 필멸은 모르탈이다. 모르탈. 여기 나오죠. 모르탈. 이모탈 하면 불멸이거든요. 불멸하다 보면 안 죽는 새 불사죠. 페닉스. 그죠? 예, 미국 농구팀 중에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피닉스가 있는 팀도 있는데 어느 팀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피닉스가 있고 우리나라 또 공수부대나 특수부대의 피닉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된다. 불사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필멸의 존재가 넘어설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은 그 법은 어제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살아있고 그것이 언제 생겨났는지도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요. 저는 그 어떤 남자의 법이 뜻이 두렵다고 신의 법을 소홀히 하여. 자, 그 어떤 남자는 바로 이 크레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어떤 뭐 군주, 어떤 왕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 어떤 남자라고 지금 대놓고 어떻게 반항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크레온에 대해서도 속을 어떻게 해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레온이 지금 좀 비극적 인물인 비록 국가에 대해서 등을 지고 외국 군대를 동원했지만 그래도 자기 조카라고 할 수 있는 플리네이케스한테 좀 자비를 베풀만 한데 원리 원칙으로 해갖고는 철저히 차별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위에 뭐 다른 브라들 같은 경우는 족을 위에 싸웠다고 해서 높여주고 반대로 있는 그 플리네이케스는 굉장히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온한테 뭐 외삼촌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왕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 어떤 남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욕에 가까운 편이죠. 크레온으로서는 일단은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배자인데 이런 식으로 호칭을 당한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무음하죠. 무음한데 이게 이제 죽기를 각오하니까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네, 신들에게 벌을 받지는 않겠노라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설사 당신이 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내가 때가 되기도 전에 죽는다 해도 때 되기 전에 죽는 걸 뭐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조사라요, 조사. 이런 식이 죽어버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산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도 안 되는데 애가 막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결혼도 때가 안 돼. 예를 들어 가지고 25살, 27살, 뭐 20살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최소 나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뭐 10살에 결혼하는데 이걸 뭐냐? 조혼. 일찍 결혼하는 게 조혼 제도라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특히 이제 남자는 조혼이고 여자는 조금 덜하고 그래서 옛날에 여자는 한 20살 정도 되면 그건 조혼이라고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어른인데 남자는 7, 8에 장가를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남자 구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 나라마다 풍속이라는 거죠. 풍속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 때가 되기 전에 죽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편이 더 이로우리라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나처럼 큰 불행 속에 산다면 어떻게 죽음이 더 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운명을 맞는 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 어머니에게서 난 분의 주금이 장례받지 못한 채 버려진 것을 참고 본다면 그것은 크나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주금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죽음하고는 다르죠. 주금하고 죽음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알 텐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는 그 상태를 말해요. 죽는 거고 주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음하면 같아요. 죽음. 이게 이제 발음을 갖다가 발음 기호로 적으면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시체를 말하는 시체를. 그래서 이 두 개가 표기도 다르고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례받지 못한 채 버려진 것을 참고 본다면 그것은 크나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당한 일은 괴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지금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다 잡힌 것 같다면 저는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셈이지요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어서 곧 다음 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